지긋지긋한 코막힘. 코막힘은 다른 말로 비폐색이라고도 하는데, 비폐색은 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가져오는 모든 증상으로 주로 코가 막히는 원인은 코의 염증으로 코 점막이 붓는 비염과 축농증, 비강물혹, 비중격 망곡증, 종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지긋지긋한 코막힘과의 쿨한 이별을 선언한다. 바이바이. 네, 요즘 환절기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막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코가 막힌다고 해서 감기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코감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만성 코막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더원 이비인후과 양철원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코감기가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환절기나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유독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단순 감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약물 치료에만 집중을 해왔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코막힘 증상이 코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 비폐색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만성 비폐색이란 비강 내 저항이나 장애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비폐색 증상은 물론 대부분의 코 질환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으나 개개인의 비강 내 저항이나 비강 단면적,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증상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성 비폐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2차 증상으로는 편두통이나 수면장애, 코골이, 그 외에 호흡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주간 증상으로는 주간졸음,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비폐색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 비폐색과 구분되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즉 편축으로 돌아 누웠을 시에 하방에 존재하는 비강의 점막이 부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체위성 코막힘이나 임신 시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임신성 비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아의 비강 내 가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며, 소위 코감기라고 말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비염에 의해서도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능적 비폐색은 일시적으로 코막힘이 발생하는 가역적 비폐색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만성 비폐색, 즉 비가역적인 구조적 변성에 의한 기계적 비폐색과는 감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소위 코감기라고 부르는 감염성 비염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기계적 비폐색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적 비폐색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런 만성 기계적 비폐색의 대표 원인들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후성 비염, 비중격 망곡증, 비강 내 물혹이나 비용종, 아데노이드 비대, 만성 비부동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비폐색의 대표적 원인으로 비후성 비염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약 43%를 차지하며 비알레르기성 비염, 즉 혈관성 비염이 2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혼합형으로 같이 존재하는 비염 형태로 34%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성 비염 환자의 약 70% 정도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을 가래, 병원을.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봄보다 가을에 더 많이 발생한답니다. 언뜻 맞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혹시 제가 싫어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네, 모르시겠죠. 바로 봄입니다. 제가 봄을 유난히 타긴 하지만 봄에는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미세먼지 꽃가루가 날아다니잖아요. 봄만 되면 애취 하거든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인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제가 환자로서 이 정답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가을보다는 봄에 더 심할 겁니다. 저는 방금 우리 지연 씨의 말을 들으면서 코가 막히고 목이 막혔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려 그래요. 일단 목을 풀고 이야기 드리자면 정답은 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지연 씨처럼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보통 봄철 꽃가루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우리 양철원 원장님이 왜 가을에 이 스튜디오 건강 365에 나오셨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 정답일까요, 원장님? 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하나 정답은 가을이 맞습니다. 네,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은 통연성 비염과 계절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금 질문은 계절성 비염에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 항원인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항원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계절성 비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온대기후 지방에서는 약 1년에 2차례의 절정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절정기는 봄에 수목 화분 항원에 의한 첫 번째 절정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 잡초 화분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빈도수를 굳이 비교하자면 가을철에 발생하는 돼지풀이나 쑥에 의한 잡초과 화분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을에도 비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비염 환자들은 이제 가을철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건강관리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알레르기성 비염 대부분의 원인은 유전이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네. 정답은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X죠. 왜냐하면 유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아들도 유전이 되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생각을 하고 요즘에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기후도 많이 변화되고 환경적 요인이 유전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철원 씨 하나는 알고 둘은 또 모르시네요. 맞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더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요. 제 지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형제 또 부모님 두 분 다 앓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정답은 누가 맞췄나요, 원장님? 네, 이번에는 지연 씨가 맞춰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예, 알레르기성 비염은 기후성 변화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증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으나 근본적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 부모 중 한 분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이완율 자체가 50%로 알려져 있으며 양 부모 모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을 시에는 이완율이 75%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의 3대 대표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성 요인을 가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에 어릴 적부터 순차적으로 발병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병 과정들을 우리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만성 비폐색, 그러니까 만성 코막힘의 원인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후성 비염은 글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원장님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 비폐색의 첫 번째 대표적 원인으로 비후성 비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비후성 비염은 말 그대로 만성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보면서 비강 내 점막이 점점 부종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후성 비염의 중요한 구조물로는 비각계 구조물을 들 수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비각계와 중비각계, 상비각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각계의 구조물은 비강 호흡 시 공기의 흐름에 층을 나눠준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비후성 비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비각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합의각계 부분으로 대부분 내 공기 중에 60% 이상이 합의각계의 내측과 하방으로 지나 비인강으로 공기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비후성 비염이 발생했을 시 합의각계의 점막의 부종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측의 전비경 검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합의각계의 비우가 심화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그림에서는 합의각계가 전비강 공간을 전부 차지하면서 내측과 하방부에 공간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비정상적인 합의각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측편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합의각계의 점막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라 더 심화됨으로써 비중격의 점막과 같이 맞닿아 있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 비폐색 증상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도 같이 심화되면서 이 부분에 수양성 비루가 더욱더 심화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비후성 비염의 치료로는 경구용 점막 수축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비수술적 약물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비후성 비염 환자의 경우 만성 비염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수술적 약물요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내원하신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갑계 성형술이나 절제술, 소작술, 레이저 점막 수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만성 비후성 비염의 대표적인 수술로 고주파를 이용한 합의각계 성형술을 들 수 있겠는데요. 좌측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하여 합의각계 점막의 부풀어진 사이즈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CT 소견에서와 같이 비후성 비염 환자의 합의각계가 부풀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술을 받은 이후에 약 1개월에서 2개월 후 합의각계의 점막 사이즈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비강 내 공간이 충분히 생성되면서 비강 호흡이 원활하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대 코 질환이 있더라고요. 비염, 축농증, 비중격 만곡증인데 이 비염과 축농증은 저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인지 압니다만 이 비중격 만곡증은 병명부터가 일단 낯설고요. 가수 윤아 씨도 앓고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또한 만성 비폐색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비중격의 골부 혹은 연골부가 지속적으로 안면부나 외비의 압박이나 자극을 통해서 하나의 능을 형성하면서 편축으로 휘게 되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중격 만곡증은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태아가 태어나면서 안면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비중격의 만곡이 생긴다는 출산 주형설이 있으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외비의 압박이나 안면부의 자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곡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갑계의 비유나 용종, 종양과 같은 다른 종물에 의해서도 비중격이 수동적으로 만곡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비중격 만곡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중격의 만곡의 개념에 있어서는 명 개념의 만곡, 성 개념의 능, 점 개념의 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1에서 3형에서 보시다시피 비중격 만곡증이 편축으로 하나의 능을 형성하면서 만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제4형에서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개의 능을 형성하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중격 만곡증 형태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형에서처럼 마치 터키 칼처럼 편축으로 돌출된 모양의 비중격 만곡증도 있을 수 있으며 제6형과 같이 편측에 수평한 능을 형성하면서 반대측에 굴을 형성하는 비중격 만곡증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비강저의 높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에 있어서 원칙은 객관적으로 전비경이나 비내시경을 통해서 비중격 만곡증이 진단된다고 하여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비폐색의 합병증이나 비호흡의 기능적 장애가 있을 시에 수술적 치료가 권유되고요. 첫 번째로 경구 비점막 수축제나 생리식염수 분무, 연고도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비가역적인 구조적 변성으로 일어난 질환이므로 비중격 교정 수술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중격 교정술의 대표 수술법으로는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이나 비중격 성형술, 내시경적 비중격 성형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골부와 연골부의 막들을 완전히 박리한 후에 능이나 극을 형성하고 있는 비중격 부분을 일부 절제하여 우측 보시는 그림과 같이 휘어진 비중격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공통된 술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주변 분 이야기를 제가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원장님, 제 지인 중에 코 안에 이 물혹이 잘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이 만성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혹이란 비용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용종은 비강이나 비인강 기시부에 생기는 부종성 염증 조직으로서 호흡상피에 선모상피로 덮여있는 일종의 양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종은 좌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비강이나 후비강에 가장 호발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우측 그림과 같이 내시경의 간단한 소견만으로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종은 단순한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는 다른 만성 염증성 질환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낭성 섬유증,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본발성 선모 운동 이상증, 아스피린 과민증, 호상구 증다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진균성 부비동염과 같이 이러한 많은 만성 염증성 질환과 같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종의 치료법으로는 우선 약물 보존적 요법으로서 경구 전신적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혈관 수축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종의 사이즈가 매우 크거나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을 시에는 수술적 완전 절제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다발성 비용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이 되겠으며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적 요법에는 대표적으로 비내시경적 수술법이 있겠는데요. 비용의 완전한 제거 및 점액 선모 수송 기능과 부비동의 환기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으며 비내시경으로 비용의 형태를 정확히 관찰하여 주위의 정상적인 점막과 함께 제거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최선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막힘에 대해서, 특히 만성 코막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아이가 코를 심하게 골거나 또 숨을 쉴 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그래요.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할 질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만성 비폐색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바로 아데노이드 비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외 편도 아데노이드 기능에서는 상부 호흡기관의 주요 면역학적 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면역 감시 기전을 통해 신체 방어 체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4에서 10세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며 보통 출생기에는 사이즈가 작으나 1에서 4세 사이에 면역작용이 증가하면서 점차 비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사춘기 이후에 폐화, 기능적으로도 사이즈적으로도 모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이쁜 아기가 한 곳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처럼 입을 계속 벌리고 구강호흡을 하는 소아가 있다거나 수면 중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소아의 경우에는 바로 아데노이드 비대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데노이드 조직이란 비인강 기시부에 차지하고 있는 림프성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측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아데노이드가 비인강 입구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여 비강의 숨기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데노이드 비대의 진단은
X선 촬영을 비롯해서 굴절성 내시경 소견으로도 직접 아데노이드 비대 조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증상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소아의 아간면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둘 수 있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다면 얼굴이 점점 길어지는 형태, 그리고 하악이 후퇴되면서 무턱의 형태로 관찰되는 아데노이드 얼굴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악의 비정상적인 발달과 동반하여 지속적인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치아의 부정교합 또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데노이드 비대가 비인강을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이와 비인강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관의 기시부 또한 막음으로 인해서 재발성 장액성 중이염과 재발성 부비동염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성적인 코 질환의 종류가 참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각각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또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가 꽉 막히고 누런 콧물이 나오는 이 축농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원장님, 축농증이 그냥 흔하다고 방치하면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농증 또한 만성 비폐색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비강 주변에는 여러 개의 부비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측 뺨 안쪽으로 상악동, 안구 사이로 사골동, 이마 안쪽으로 하여 전두동, 후반부로 내하수체 하반부에 나비 모양의 저평동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비동의 정상적인 기능은 작은 입구 부분을 통하여 비강과 부비강의 공개 환기를 시켜준 역할을 하면서 2차적으로 비강이나 부비강에 생기는 배설물의 분비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비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주 증상으로 만성 비폐색을 포함하여 농성 비루, 농성 후비루, 안면 충혈이나 후각 감퇴, 급성인 경우에는 10가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부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이통, 구취, 기침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부동염의 대표 원인으로는 급성 비염 시에 바이러스성 감염 이후에 2차적으로 찾아오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치성 원인에 의해서 충치나 발치후에도 감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상이나 해부학적 폐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비후성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 비용종에 의해서도 동반되어 만성 비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간면 기형이나 상기도 감염, 전신 상태, 예를 들면 영양 결핍이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 당뇨에 있어서도 만성 비부비동염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용종이나 비강 이물 등에 있어서도 2차적인 감염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에 있어서 우선 상기도 감염이 되게 되면 상기도 감염 시 약 87%에서 부비동에 세균이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는 급성 세균성 비부비동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급성 감염성 부비비동염은 성인의 2% 이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세균성 비부비동염으로 이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부비동염이 이완 기간이 약 12주 이상, 즉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만성 비부비동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시 인구의 약 5에서 15%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성 비부비동염이 7에서 10일 이상, 1년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재발성 비부비동염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또한 만성 비폐색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비부비동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최대 한 달에서 길게는 8주까지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강 세척요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부비강 내에 농이 배농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부비강의 입구 부분이 좁거나 비용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부비강 입구 부분이 막혀 있다거나 혹은 약물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통하여 수술적 완전 제거가 원칙이 되겠으며, 부비강 입구 부분을 같이 넓혀주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치료 전에 우측 상악동과 사골동, 좌측 상악동에 있는
비부비동염의 증상이 부비동 내시경 수술 이후에 각 부비동의 입구 부분이 넓혀지며 각 사골동이나 상악동의 상태가 깨끗하게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순 코막힘 증상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그냥 단순 코감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한 만성 비폐색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구강호흡이 지속적으로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비폐색의 증상을 확인하는 시기 및 또한 이런 2차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코막힘 증상이 있을 시에는 정기적인 이비인후과적인 진료 및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코막힘은 일시적인 코감기가 아닌 만성적인 코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가 자주 막힌다거나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정말 정확한 진단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더원 이비인후과 양철원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